예, 이 대선 주자들 움직임 전문가들 모시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관욱 계명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개건 교수, 그리고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 먼저요. 이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후보 어제 대장동 택지 개발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이재명 지사가 관련됐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죠.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뭔가 부패의 냄새가 풀풀 나는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칼잡이 대통령 하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만큼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야 가리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관련된 거 있으면 사퇴하겠다고. 감옥 가야지 무슨 사퇴를 해. 그거는 감옥 가는 일이지. 그게 왜 사퇴로 끝납니까? 허욕이 불러온 엄청난 비리 사건이다. 관련이 됐으면 감옥 가야죠. 문 정권 내에 있었던 모든 민생 관련 부정부패는 한 1년만 하면 될 겁니다. 한 1년만 깨끗이 청소를 좀 하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게 옳지 않은가. 그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 자 위원님, 지금 그 녹취에서도 저희가 좀 들어봤지만 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공격을 집중적으로 했어요. 이것에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홍준표가 달라졌다. 뭐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지난 1차 TV 경선 토론회에서 보면 홍준표 후보가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과잉 수사였다라고 해서 뭐 조국 수홍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여당 후보냐 야당 후보냐 뭐 그렇게 비난을 받을 정도로 즉 홍준표 후보의 야성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자들 사이에서 의문을 많이 표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뭐 지지율에도 그렇고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추석이라는 이 명절이 보면 참 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추석 같은 경우는 민심이 굉장히 요동치는 그런 이 명절입니다. 역대 이 대선 앞둔 추석 명절에 보면 그 추석 민심이 결국 대선 끝까지 가는 그런 현상들을 보였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마 홍준표 후보가 이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좀 태도 전환을 한 것 같아요. 즉 그동안 어떤 면에서 보면 대여당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의 어떤 타협적이거나 조금의 어떤 유화적인 태도를 취해왔었거든요. 반면에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본인이 좀 차별화를 시도해와서 어쨌거나 역선택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지적까지 받아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좀 이 선을 넘은 그런 이 나갔기 때문에 다시 이걸 좀 정상화시켜서 본인의 강한 야성을 일단 보이려고 하긴. 그래서 지금 뭐 집권하면 1년 동안은 사실상의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이마 홍준표 후보의 옛날 모습이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또 홍준표 후보는요, 정치 보복에 부정적이었지만 최근에 생각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것도 돌파구의 연장선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 단어는 굉장히 위험한 단어예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이제 거론을 할 텐데 왜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갑자기 대장동까지 가가지고 이 추석 때 이런 일을 벌이느냐? 저는 여기서 이 장면에서 이제 TV 토론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수사가 과잉 수사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지지율 흐름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본인이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수습을 해야 되는데 다른 방식으로 수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를 이제 때리는 이재명 때리기로 그것을 이제 회복해 보려는 즉 여권의 제일 주자를 때림으로 해서 보수층의 어떤 지지를 본인 중심으로 결집시키려는 그런 이 태도 그런 어떤 목적이 이 안에 깔려 있다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뭐 칼제비, 정치 보복 이거는 사실은 후진 정치에서나 하는 일이지 정치 보복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뭔가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누군가는 1년 동안 내가 정치 보복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계속 악순환이 돼가지고 사실은 더 안 좋은 정치의 모습으로 이제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내용을 보면 지금
홍준표 후보가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뭔가 내밀하게 알고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이재명 지사가 뭔가 의혹이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의 기류에 이제 편승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굉장히 일종의 트랩처럼 이렇게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 인사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알고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홍준표 후보가 언급한 이 정치 보복 관련해서 한 말씀 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번 정권 들어서 벌어진 일련의 수사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보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국정과제는 적폐 청산이었죠.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강력한 정치 보복이었다고 수차례 주장한 바가 있었는데 아마 다음번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지난했던 과거를 좀 딛고 새롭게 나가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 국민들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예. 홍준표 후보도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치 보복에 나서지 않겠다고 했지만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는 건 정치 보복의 성격으로 비춰지진 않더라도 민생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만큼은 분명한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언급을 한 것이죠. 예. 그 이유는 아마 홍준표 후보가 감이 좋은 정치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추석 연휴를 거치면서 이 대장동 관련된 화천대유 의혹이 국민들의 가장 강력한 부동산 영린을 건드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개연성이 큽니다. 수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수천억 대의 막대한 이득을 특정 개인 몇몇이 가져가게 되는 상황. 이거 이제 이재명 지사는 공공개발에 대한 자신들의 업적 치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국민들 바라보시기에는 이재명 지사의 말과 달리 설계 당시부터 특정 개인에게 막대한 이득을 몰아주게 됐던 굉장히 안 좋은 선례로 비춰질 수 있고 이에 대한 진실을 대통령 선거 전에 규명하지 못하게 된다면 대통령 선거 이후에라도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야권 전체의 주장으로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저는 좀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애초에 이게 공영개발이었잖아요. LH 개발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민간개발로 바뀌었는데 민간개발로 바뀌었으면 성남시는 환수할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다시 공영으로 바꿔서 5,500억 상당을 회수를 했는데 왜 그것밖에 회수 못했냐고 뭐라고 하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가.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개발이익 환수라든가 토지초과 이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원천적인 징수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5,500억 회수했는데 왜 그것밖에 못 회수했냐. 모두 다 회수해라라고 비판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정당 노선과는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지금 사실관계가 정확히 드러나야 되고 팩트가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여기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다고 했다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국민의힘의 곽상도 의원의 자녀가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원유철 미래한국당 그 전 대표죠. 전 대표가 여기에서 고문으로서 월 1,000만 원씩 받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그렇다면 이게 뭐지? 이게 민주당의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게이트인지 아니면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인지 의심스럽거든요. 사실관계가 밝혀질수록. 그리고 방송에서도 초기에는 뭐 자본금을 빗대서 10만 배 이익을 봤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350억 투자해서 577억 상당의 배당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채 마치 뭔가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런 주제로서 얘기하다 보면 국민들은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이 추석 연휴 기간 때 국민들이 좀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잘 좀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 이 대장동 개발은 이 MB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고 원래 LH 개발이었는데 민간 개발로 바꾼 게 또 우리 신영수 전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그래서 그 의원의 동생이 구속되기도 했던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 사안의 본질을 바라봐야지 뭐 하더라 카더라 이런 식으로 가서 이재명 지사를 비난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생각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업을 시작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컨소시엄 구성해서 한 게 이재명 지사가 시장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사실은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사람들이 해서 뭐 구속도 되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문제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지금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는 그 게이트를 왜 미리 살펴보지 못했나요? 근데 그 책임을 지금 국민의힘에 떠넘긴다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주도한 게
결국 당시 성남시가 주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남시의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 소속이었고, 자, 그런데 지금 와서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이 자녀가 한 명 들어가고 또 원유철 의원이 그 고문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거야말로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 왜냐 이 사업은 처음 시작과 완결부터 일단 이재명 지사가 맡은 그 시장이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지금 국민이 분노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뭐 공영으로 하고 말고 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는 뭐 5천억을 돌려줬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돌려줬다는 게 도로 건설하고 터널 건설하고 다 그런 겁니다. 자, 뭐 현금으로 그냥 바로 국민 뭐 성남시민 돌려준 게 아니라 실제 그런 사업들을 이 사업자들이 이제 했다는 것이고요. 또 문제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 많은 성남 시민들 98만 명한테 5천억 돌려줬는데 왜 7명의 사업자들이 이 엄청난 수익을 얻어갔을까? 이 사업 구조는 누가 만들었을까? 라는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 의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거기에 이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인데 계속 5천억 이야기만 하고 있고 나머지 이 7명에서 뭐 4천억 가지고 물론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장동 사업은요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과연 이 판교 지역을 하이리스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주택업자들이 있을까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그 전제는 저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사업 구조를 왜 이렇게 짰으며 왜 이렇게 특정 인사들한테 과도한 이익 자체를 넘겨준 구조를 왜 만들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저는 해명을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야당뿐 아니라요. 여당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이 이재명 후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공방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 모습 준비했습니다. 인도 수사를 자청하셨고요. 그런데 경기도나 당의 분위기를 보면 증인 출석이나 자료 제출에 굉장히 소극적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성남시가 한 것이고 저는 성남시장이 아니고요. 경기도에는 이와 관련된 자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남시는 25억 원 투자해가지고요. 5,500억 벌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일확천금이죠. 그건 일확천금이 아니라 공공회수 정책을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참 한심합니다. 그래서 걱정은 윤석열의 국기문란 사건을 덮으려는 야당의 그 꼼수에 넘어가는 것 아닌가. 네, 이재명 후보는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후보를 사퇴하겠다 이렇게 초강수를 둔 반면 이낙연 후보는 역대급 일확천금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맞받고 있습니다. 한때 네거티브 중단까지 선언했는데 지금 호남 경선 앞두고 다시 양측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모습이거든요. 아무래도 이낙연 후보는 호남 경선에서 뭔가 추격의 단초를 만들지 못하면 사실 경선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는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 내용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1원도 안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야당이 계속해서 화천대유 누구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 이거는 화천대유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껴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은행 뭐 해가지고 3가지 은행 컨소시엄이 들어와서 하나은행이 사실상 선정이 되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랑 합쳐가지고 이 성남의 뜰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50%를 가져가서 25억을 출자하고 여기서 5천만 원을 출자하고 뭐 3억 5천이 출자 그러니까 6% 다 합쳐서 뭐 이런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재명 지사가 하려고 했던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회를 통해서 사실상 이 민간으로 빠져나갈 어떤 돈을 이익을 환수해서 성남시에다 재투자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뭐 어차피 만들 도로 그거 아닙니다. 이게 대장동에 만들 도로가 아니고 신흥동이라 그러죠. 원도심이 있어요. 그것의 공단 조성의 이제 공원 조성 비용인데 그게 2,761억 원이에요. 그거는 완전히 별개의 지역을 사실상 이것을 매개로 해가지고 공사를 하게끔 한 거거든요. 그게 가장 큰 돈이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 용지 무상 제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남 시민들이 임대주택을 들어갈 수 있는 돈을 그러니까 땅을 무상으로 이제 받는 것이 1,822억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이제 갔던 것이고 이게 처음에 성남의 뜰의 사업계획서에서 나왔을 때 한 4,600억을 이쪽에서 가져가고 그리고 민간업자는 1,800억 정도를 이제 수익을 내는 그 정도로 예측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균형점이 맞는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상 이 민간업자 너무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성남시가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기반 시설, 그러니까 터널 같은 거 더 뚫어라.
그래서 920억을 가져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소송 중에 있어요. 화천대유랑 소송 중에 있는 것이 뭐냐면 송전탑 지중화 이 사업이 있는데 이게 1,000억 정도가 추가 비용이 들어가요. 이거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천대유하고 지금 성남 도시개발인지 성남시인지 거기서 이제 소송 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이재명 지사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지사 거라 그러면 그쪽에 더 많은 것들을 이제 특혜를 주고 이런 소송 걸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로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거듭 공영 개발에 대한 이 목적이 건전했고 이를 통한 성남시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뭐가 문제냐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야당에서도 거듭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 공적 개발 외에 민간 특히 한 7명 정도 되는 사인이 굉장히 적은 금액을 투자하고 나서 수천억에 달하는 개발 이익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가 가능했겠는가에 대한 법적 문제거든요. 첫 번째로 이 성남의 뜰에 화천대유가 같이 함께 자산관리회사로 들어가면서 세 곳의 컨소시엄 중 이 성남의 뜰이 선정되는 과정, 여기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되기 때문에 만약 성남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이 성남의 뜰을 사업자 선정하도록 했다면 이것은 그 당시 성남시를 책임지고 있었던 이재명 성남시장, 지금의 후보를 향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예. 그 뒤로 이 화천대유가 인근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토지 매입으로 수천억 원의 금액을 또 이득을 봤다라고 하는 문제부터 각종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을 둘러싼 문제들이 제기됩니다. 화천대유는 자본금 플러스로 여기에 대한 투자금이 있다고는 치더라도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해당되는 이 사적 개인들이 작은 소액의 자본을 투입하고 수백억, 수천억에 달하는 돈들을 가져가게 된 경위는 그 배경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식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거듭 이 성남시에서 개발됐던 대장동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본인의 치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 나면 제2, 제3, 제4의 화천대유, 천화동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잘 됐다면 잘 된 것이라고 끝까지 정치적으로 주장을 하시고 화천대유, 천화동이 문제 없다. 내가 대통령 되고 나면 전국의 공영개발을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가져가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선언을 했죠. 엊그제 아침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공영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이익을 민간에게 갈 이익을 환수해서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지사. 이건 잘 된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지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민간업자가 사실상 어느 정도의 어떤 이득을 많이 가져간 건 사실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죠. 한 가지 이제 또 이 사실관계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성남의 뜰이 사실상 선정이 된 게 아니에요. 거긴 비딩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남의 뜰이 아니라 하나은행 컨소시엄이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사실상 선정이 된 이후에 성남 도시개발공사와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이 특수법인 목적법인을 만든 것이 성남의 뜰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좀 잘 이해하고 말씀하시는 게 잘못 아셨는데 성남의 뜰이 이미 3월 26일 날 성남의 뜰 컨소시엄 이름으로 이 공영 개발을 컨소시엄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 뒤에 다시 이제 구성이 되죠. 공영 성남 도시개발공사고, 그러니까 성남의 하나은행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성남의 뜰 컨소시엄의 이름으로 당시에 사업자 선정이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본인의 SNS 계정에 이낙연 후보를 겨냥을 했어요. 이낙연 후보를 겨냥을 하면서 구태 보수 언론과 부패 보수 야당의 정치 공사에 편승하지 마시고, 그리고 개발 이익 5,500억 원을 환수한 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격려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면은 지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야당도 야당이지만 이 같은 당내에 있는 이낙연 후보의 공세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 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더 기분이 나쁘겠죠.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이 비판을 하면 아 그래 내 남이니까. 예. 하지만 이제 본인의 같은 당에서 비판을 하면 더 이제 좀 화가 나고 이럴 수 있는데 결국엔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비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이걸 성남시 공영개발로 바꾸지 않았다면 5,500억도 가져오지 못한 채 모든 이익이 민간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건을 바라봐야지 왜 그것밖에 못 가져와서 그러니까 넌 불법적인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공격을 하면 억울하겠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어떤 기분이 나쁘다 이런 말을 한 것 같고 아까 이제 김병민 위원님께서 설계부터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실은 설계는 굉장히 잘 된 거예요. 우선 성남시가 1,800억을 회수하는 조건입니다. 1순위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1,800억을 회수해도 상당히 많은 돈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부동산이 이렇게 오를 줄 몰랐잖아요. 실제 이건 국민들께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측면에서 수익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많이 가져간 것이지 만약에 이 지금같이 많이 올랐다고 한다면 1,800을 우선 취득하는 것이 아닌 지분별로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준에서 따지면 잘못됐지만 5년, 6년 전의 기준이면 맞다. 지금 뭐 헝다그룹이 방금 전에도 방송에서 나왔지만 파산한다라고 한다면 중국의 부동산은 또 폭락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현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실제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국민들께 5,500억, 성남시민께 5,500억을 돌려드린 것은 진실한 사실이고 객관적인 팩트에 맞다라고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났고요. 실제 이재명 지사가 당초 약속과 달리 950억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면서 터널 공사를 요구하니까 공산당이라고 비판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개발 이익을 환수한 거 가지고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또 국민의힘도 좀 개발 이익 환수하면 안 되고 토지 초과 이득세 환수하지 말자고 하면서 지금 그러면 다 환수하자는 얘기인지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론을 조금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거듭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공적 개발, 공영 개발 속에서 개발 이익을 성남시로 환수한 부분들을 이 언론을 비롯해서 야당이 그 부분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화천대유라고 하는 이 개별 자산회사가 급조돼서 설립되고 화천대유와 함께 천화동인의 1호부터 7호까지 이 화천대유에 연관된 회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적은 자본을 투입하고 그 자본으로 인해서 수백억, 수천억의 배당금을 가져가게 된 내용들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애당초 설계 과정 그리고 이를 사업자 선정하는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앞서 제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내용들 자랑스럽게 더할 거다. 제2호, 제3호의 화천대유가 있을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공영개발에 대한 본인의 성과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얘기하지 화천대유, 천화동인을 비롯한 민간 영역의 개발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본인과는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분명하게 바라보건대 지금 민간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애당초 사업자 선정부터 진행됐을 때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있겠냐라고 하는 상식적인 물음이 제기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경찰의 고발 등을 언급할 것이 아니라 그토록 자신이 있으면 국회에서 같이 여야 합의를 통한 국정조사를 통해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반론 딱 한 가지만 들으면 성남시에서 실제 이 PF를 할 때 이 컨소시엄 3개 업체가 들어왔잖아요. 그 업체 중에서 성남시에 가장 많이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업체를 선정한 거예요. 만약에 덜 주겠다는 업체를 선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 이 설계가 잘못됐다는 주장은 잘못됐고 두 번째로 하나은행 내부에서 화천대유와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천화동인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건 하나은행의 문제예요. 이재명 지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왜 성남시가 그럼 다 하지 않았느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왜 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러려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돼요.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사실 성남시장이 될 때 거의 성남시는 디폴트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워낙 높아가지고 이거는 뭐 진짜 빚을 못 갚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공사를 하려면 1조 5천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게 뭐 해주겠느냐 중앙정부가. 거기다 그 당시에 이제 경기지사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남경필 지사였어요. 우호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도시개발공사 그러면 하면 안 되냐. 그런데 이거는 2014년에 만들어진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정도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인허가를 해주고 사실은 영원입니다. 25억 넣었다 그랬잖아요. 자본 그거 다 회수했어요. 그러면 영원으로 5,500억을 버는 겁니다. 그러면 5,500억 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이 수익을 가져오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부정적으로 이제 자꾸 보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인데, 그리고 아까 왜 그러면 여기에 우선주를 가져가고 거기에 나머지를 이들을 이제 뭐 7개, 아니 2개죠. 그 천화동인하고 화천대유. 이게 순서를 가져가는 순서가 누구냐면 이 성남이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은행권, PF 했던 은행권들이 나중에 가져가고, 그게 7천억을 이제 PF를 조성을 하거든요. 2016년 10월달에 이들이 그 다음 가져가고 나머지 거를 남으면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보통주를 가져가는 것인데, 사실상 뭐 2014년, 2015년처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다면 이들이 가져갈 수 있는 폭은 그렇게 크진 않았고, 그 당시를 감안하면 당시에 재경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빚내서 집 사라. 그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각으로 그때를 재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뭐 어쨌든 사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사업을 하면서 민간 업체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의혹이 있다, 뭐 이런 수준으로 좀 지적하고 싶은데, 사실 뭐 이재명 지사가 오늘 SNS에 올린 글 중에 이제 한 가지 또 눈길을 끄는 점이, 이 집값 폭등으로 이제 예상 개발 이익을 2배 이상으로 만든 당사자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 이 당사자라는 건 이제 이낙연 지사를 얘기하고, 이제 이낙연 지사가 총리 시절 때 부동산 집값이 올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모양인데, 굉장히 섭섭하고 서운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뭐 본인이 이제 이 공격을 받고 있고,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일 잘하는 이재명의 가장 첫 번째 브랜드로 내세운 게 바로 이 대장동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 자체가 지금 훼손될 상황이 되니까 아마 적극적으로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사업 구조를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당시 직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자기들이 책정한 금액만 가져가고 나머지 추가 이익에 대해서는 뭐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이 성남이란 지역이요, 판교, 당시에 이 판교가 개발돼서 다 분양됐을 때입니다. 자, 바로 판교 옆이에요. 그 분당 옆입니다. 분당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요. 근데 그 지역에 과연 리스크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당시에 직원들도 그런 이야기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추가 수익에 대해서도 어떻게 나눠 가질지를 만들어야 된다, 구조를.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이라는 게 물론 당시에서는 부동산이 그렇게 상승하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시면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이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자, 예를 들어서 성남시가 자기가 딱 한 것만 가져간 게 아니라 만약 나중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이득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안 만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이 폭등이 결국 이 민간 사업자들이 떼돈을 버는 상황을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지사가 5천억을 지금 회수했다는 건 문제 삼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민간 사업자에게 기본적으로 이런 성남이라는 도시 자체가 이 수도권의 바로 옆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험 부담이 거의 없다는 게 지금 은행 보고서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사업을 딱 자기 돈만 빼오고 난 다음에 왜 그렇다면 추가 수익에 대해서 그런 구조를 못 만들었냐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이 부동산,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폭등을 해서 이렇게 했다라면 최소한 이재명 지사가 이건 나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쑥스러운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성남시가 5천억 가져갔다는 것만 당연하고 나머지 그룹이 거의 반 이상의 지금 이 개발 이익을 가져가고, 더군다나 여기에 있는 각 지구별로 돼 있는 중에서 4개 지구를 이 화천동이라는 업체가 수의 계약을 통해서 다시 개발해서 한 2천억 정도 더 수익을 얻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국민들이 정말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들에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자꾸 5천억 부분에 대해서만
나는 잘못이 없다. 나머지는 난 모른다. 그럼 앞으로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되시면 이런 식으로 개발해서 나머지 사업자들이 수천억씩 이득을 얻어가면 이거는 뭐 당연한 정의인가요?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야당과 여당 내부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공방 계속되는 가운데요. 어제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다소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결과에서는요. 이재명 지사가 27.8%, 윤석열 후보가 18.8%를 차지했는데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방송 의뢰로 지난 17일, 18일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요. 윤석열 후보가 28.8%, 이재명 지사가 23.6%를 얻었습니다. 두 여론조사 결과 굉장히 다르게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게 사실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경향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대면조사가 아니라 면접조사를 할 때는 사실상 이재명 지사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ARS를 돌리게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이 좀 우세한 걸로 나오는 경향성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 ARS도 그러니까 KSOI도 한 번 뒤집어졌었어요. 이재명 지사로. 그랬다가 이제 다시 역전이 됐는데 아마 대장동 의혹이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의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것이 더 정확하느냐. 이거를 우리 이제 대구 경북에 기반을 대한정치학회가 중앙선관위 의뢰를 받아가지고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전혀 정확도가 어느 것이 우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양쪽의 어떤 방향성이 다 검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만큼 이제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넓혀서 바라봐야 된다. 뭐 그 부분을 지금 여기에 좀 함의가 이 안에 내재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또 지난 주말이었죠. 윤석열 총장이 예능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눈길을 끌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이 이목을 집중시킨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이 노래를 불렀어요. 예. 이 예능이었죠. 추석 방송으로 뭐 시청자 잘 나오고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셨을 겁니다. 특히 이승철 씨의 노래는 예고편에서부터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서 저도 사실 촬영 현장에는 없었기 때문에 저 노래를 보고 추미애 장관을 향한 노래인가? 라는 생각을 문득 하기도 했는데 마지막 예능 방송 마지막에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던 그 이후로 이 노래를 부쩍 많이 부르게 됐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대국민적 강점을 제일 먼저 하나를 꼽는다면 언제나 어떤 정부에 관계없이 본인이 서 있는 그 자리를 그대로 고스란히 지켜왔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쪽 저쪽에 굴하지 않고 국민들만 바라보고 서 있었던 점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시 한번 소환하면서 결국 지금 현재 양쪽 극단으로 가려져 있는 정치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 통합의 적임자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줄 수 있었던 하나의 장면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득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실제 이제 이번에 인간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실제 뭐 계란말이도 만들어주고 그런 측면에서 또 형이라고 불러라. 정치인들에게 좀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니까 그러면서 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본인도 인간적인 모습이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 실제 또 추행 갈등 겪으면서 실제 굉장히 본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야권 대선 후보 1위로 만들어준 공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있을 건데 실제 뭐 조국 수사 관련해서도 계속 어떤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그러면서 고발 사주까지 이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우리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고발 사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추석 민심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결국에는 대선까지 이제 치러 나가는 거니까 그런 결과를 좀 지켜보는 것도 또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요, 이 예능에서 추미애 전 장관 재임 시절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뭐 있겠냐 이렇게 답했습니다. 추행 갈등 한창이던 당시 두 사람들의 발언 각각 들어보시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관련해서 총장에게 지시를 하면 총장이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그건요? 정당하지 않으면 따를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알란드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잠깐 제가 물어본 게 있잖아요. 내 명을 거역한다는 등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 답변에 대해서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으로 판정하니까 윤석열 후보 기계가 아주 좋네라면서 이렇게 머쓱해 했는데요. 이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도 예능에서 이제 그 거짓말 탐지기라고 이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저게 무슨 거짓말 탐지가 되겠어?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스트레스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게 에이 무슨 스트레스가 없어? 전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당연히 당사자가 있었겠죠. 그게 아마 이제 거짓으로 드러나서 좀 머쓱해하는 뭐 그런 장면을 연출한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거는 뭐 지금 이 윤석열 후보가 지금 있었던 이유가 되는 거죠. 사실은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예. 결국은 이 현재 권력과의 어떤 이 갈등, 다툼 이 속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라는 이제 새로운 후보가 생긴 것이고요. 예. 그게 이제 본인의 존재적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당연히 이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고 예.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생각에 대해서도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예를 들어서 예전부터 취재도 많이 하고 잘 알고 있는 분이지만 사실 그분의 뭐 정책에 있어서는 뭐 찬반이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아마 그분의 인간성에 대해서는 여야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아마 그분을 아는 사람이라면 뭐 제가 볼 때는 나쁜 이야기를 하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소탈한 면이라든지 또 서로 논쟁을 하더라도 끝까지 어쩌면 상대를 인정해주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저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뒤에 어떤 면에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을 어떤 면에서 지지한다고 하는 분들의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왜곡시켜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도 그 안타까운 선택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가슴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윤석열 총장은요. 윤석열 전 총장은 또 대통령이 된다면 혼밥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약속을 했잖아요. 두 가지를 약속했는데 자, 이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다. 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예능에서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굉장히 뼈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해외 순방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국내 정치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사실은 야당 있는 정치인과도 청와대에서 격이 없는 소통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국민분들 많을 겁니다. 광화문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게 퇴근길에 국민들과 소주 한잔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언급했던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었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요. 윤석열 후보의 예능에서 성공했던 배경 중에 하나는 결국 먹방이 성공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실제로 옆에 있으면 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단순히 먹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맛있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누면서 소통하는 일을 좋아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통령이 만약 되고 난다면 나와 가장 생각이 맞지 않는 야당과 또 다른 누군가와 함께 밥을 섞으면서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노력이 대한민국 국가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의 마음을 예능을 통해서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제 소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문재인 대통령을 갈라놓는 일종의 이제 이 이간책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계산이 여기에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까 뭐 지금 이현정 의원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말기를 가보면 굉장히 고립됐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고립시켰고 이러면서 지금은 이제 또 굉장히 환호하는 뭐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저는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저는 전반적으로 뭐 혼밥을 안 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뭔가 소통을 더 많이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윤 전 총장이 사실상 총장에서 퇴임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민심을 듣는 그런 과정을 간다 그랬어요. 민심 탐방을 간다고. 그런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거의 명망가들만 만났습니다. 민생을 실질적으로 사서 일반 국민들과 만나는 그런 폭은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계속된 설화가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들로 계속 점철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공정, 정의, 상식이에요.
이 부분과 가장 배치되는 의혹이 하나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검찰 고발 사주 사건이 의혹 사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해 줄 책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검찰총장인 임기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완전히 나는 거리를 두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그런 자세 보여주는 것이 지금 뭐 혼밥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그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죠, 이 조성은 씨. 이 휴대폰 포렌식 작업이 휴일 동안 이제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텔레그램 메신저 포렌식이 이제 되고 있다고 그래요. 뭐 당시 기록이 뭐 이렇게 살아났다 이렇게 밝혔는데 뭔가 좀 의미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포렌식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보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발장을 본다든가 텔레그램에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본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 같고 또한 이게 뭐 수사 비밀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조성은 씨와 김웅원 간의 어떤 통화 내역이라든가 문자 메시지, SNS 이런 내역까지도 구체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과거 이제 우리 손준성 검사죠. 손준성 검사의 핸드폰이 교체는 됐습니다만 교체된 핸드폰이라도 압수수색이 됐으니까 그 핸드폰 속에서 나오는 어떤 증거, 유의미한 증거들과 같이 대조해 볼 수 있는 그런 뭐 관련 조사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좀 결과는 좀 나오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7일 조성은 씨는요, 이 말바꾸기 논란이 계속되자 더 이상 언론 접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죠.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공익신고를 한 제 입장에서는 그 수사에 협조를 할 뿐이지 더 이상 이제 언론에서 제 역할은 좀 줄이는 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죠. 오늘을 마지막으로 방송 인터뷰, 신문 인터뷰 다 이제 안 하시는 겁니까? 네, 최대한 자제하려고요. 자제하신다. 안 하려고 합니다. 법적 책임이 있는 분들은 그냥 솔직하게 정면으로 법적 책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은폐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폐될 순간이 오면 전 다시 등장을 할 거거든요. 네, 이렇게 인터뷰 자제를 선언했던 조 씨. 오늘 연휴 직후부터 이 법적 조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었는데요. 근데 앞서 18일 이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에 김 최고위원은 무고죄를 각오하라 이렇게 좀 강력한 경고를 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인 입장에서 이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말 자체가 계속 바뀌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직접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박지원 원장을 만났던 시점과 또 횟수에 대해서 여러 차례 또 말을 뒤바뀐 경우가 있었어요. 또 본인이 이 제보와 관련해서 이거를 뭔가 박지원 원장과 원장님과 상의했다라는 듯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결국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불명확한 이야기와 앞뒤가 다른 얘기. 왜냐하면 처음부터 절대 자기는 공익 제보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런 신분으로 인터뷰도 하다가 나중에 또 내가 공익 제보자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꿨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과연 명예훼손 해당될지는 뭐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국 메신저 자체가 자기 스스로를 좀 신뢰받을 수 없는 상황들. 더군다나 지금 조성은 씨 같은 경우는 박지원 원장뿐만 아니라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회사와 본인의 행태, 행동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라든지 차라든지 등등 굉장히 호화로운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실제로는 또 그게 현재 회사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다는 게 또 드러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글쎄 조성은 씨가 이제 어떤 면에서 제보자나 또 메신저로서의 어떤 정직성 이거 자체가 상당히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조성은 씨에 대한 의혹들 중에서도 이 재무 상태에 대한 의혹 이게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일각에서는 뭐 이걸 두고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조성은 씨는 단순한 제보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굵직굵직한 정당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았던 정치인입니다. 국민의당이 비상대책위원을 지내기도 했고요. 2020년 총선에서 당시 미래통합당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서 막중한 역할들을 또 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간에서 있었던 조성은 씨가 이런 제보를 하게 됐던 과정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박지원 원장과의 관계 등을 제기하게 되는데 본인이 회사를 운영하고
여기에 대해서 임금 체불 등에 대한 논란들이 커지고 있는 과정에 과연 적법한 절차에 맞춰서 본인들의 행동들이 있었는가를 살피는 건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해명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조성은 씨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차례 말이 바뀌게 되고 조성은 씨가 지금 의지하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당시 김웅 의원과의 통화와 텔레그램을 전달 주고받은 거 말고 검찰 조직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조성은 씨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부인하고 있는 과정에서 윤석열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를 찍어서 윤석열 후보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모종의 정치적 공세임을 비껴갈 수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 측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고발을 했는데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를 아주 신속하게 피의자 입건했던 건과 다르게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수사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해명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조 씨의 해외 출국설이 나오자 야당에서는 제2의 윤지호라고 비판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사기꾼 데려다 놓고 의인이라고 막 부추겨 세우더니 제2의 윤지호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한편 듭니다. 혹시 뭐 조성은 씨가 국정원이 별도로 관리하는 비밀 요원인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신분 보장을 해야 되는 VIP인지. 뭐 그 발언이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빙성의 어떤 문제를 확대해서 제기하려는 그런 의도로 지금 읽히는데요. 제2의 윤지호다. 그런데 그분하고는 좀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윤지호 씨는 증거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는 사실은 지금 조성은 씨의 뭐 말의 어떤 변화 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불안해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져온 증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발장 그리고 거기에 손준성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 똑같은 내용이 8월 8일에 미래통합당에서 고발이 된 사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규명돼야 되는 것이지 그분이 뭘 하든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분 얘기한 것처럼 사실상 뭐 이 논란을 오히려 호도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본인이 말을 바꿈으로 해서. 그러니까 조금 인터뷰 같은 것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뭐 미국 갔다 오겠다던 조성은 씨는 뭐 범죄 사실 다 밝혀내고 출국하겠다고 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